안녕하세요. 제4절 비유동자산 보겠습니다. 비유동자산은 네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했습니다.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합시다. 이번 단원에서 이러한 내용들 살펴볼 겁니다. 출발합니다. 먼저 투자자산입니다. 투자자산은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투자자산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들 쭉 나와 있는데 우리 유동자산에 해당하는 당좌자산을 공부할 때 단기 투자자산이라는 개념 배웠습니다. 단기 투자자산이 뭐였습니까? 세 가지 합한 거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 단기 금융상품, 두 번째 단기 대여금, 세 번째 단기 매매 증권, 이렇게 세 가지를 합한 거라고 했었죠. 그 세 가지의 장기 개념을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금융상품이 아니고 장기 금융상품, 단기 대여금이 아니고 장기 대여금,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이런 것들은 뭐라고요? 투자 자산에 해당한답니다. 됐죠? 이렇게 계제 과목 정리하시고 때로는 부동산을 시세 차익을 볼 목적으로 사는 경우도 있답니다. 저기 땅값이 좀 오를 것 같다. 그때 토지 살 수 있겠죠. 그럴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 투자 부동산 계정 과목이고요. 이것도 투자 자산에 해당한답니다. 이렇게 계정 과목 정리하고 장기 금융 상품을 회사 내부적으로는 조금 잘게 쪼개가지고 상세 계정 과목으로 사용하는데 우리가 실기편에서 만나게 되는 프로그램에는요, 두 가지 계정 과목으로 등록이 되어 있답니다. 장기성 예금과 특정 현금과 예금, 이 두 가지가 장기 금융 상품에 해당하는 계정 과목이랍니다. 이 두 가지 계정 과목의 차이는 딱 하나 납니다.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금융 상품이면서 그게 장기 금융 상품에 속한다. 그때는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 과목 쓴답니다. 그렇지 않고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고 일반적인 장기 금융 상품 범죄에 속하는 항목이다. 그때는 장기성 예금 계정 과목 쓰면 된답니다. 정리합시다. 장기성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지 않은 일반적인 장기 금융 상품에 해당할 때, 특정 현금과 예금은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장기 금융 상품일 때 이 계정 과목 쓴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했고요. 당좌 개설 보증금 봅시다. 자, 당좌 예금이라는 거 유동자산 중에서 당좌자산 쪽에서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좌 예금이라는 거는 잔고 범위 내에서 수표를 발행할 수 있는 예금을 말하는 것이고 수표를 발행하고 나서 잔고가 모자랄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일반적으로는 당좌 예금 개설할 때 마이너스 통장 계약까지 같이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분히 마이너스 통장이 일반적으로 수반이 되는 거다 보니까 신용거래의 성격이 있거든요. 따라서 당좌 예금을 개설할 때, 즉 당좌 거래를 개설할 때 보증금을 일반적으로 은행에 납입한답니다. 그 보증금 이름이 뭐라고요? 당좌 개설 보증금이래요. 당좌 개설 보증금은 그러면 당좌 예금 계약이 끝날 때까지 그 돈 못 뽑습니다. 그래서 이 당좌 개설 보증금이 장기 금융 상품이면서 함부로 뽑을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제한되어 있는 성격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특정 현금과 예금 계정 과목을 쓰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당좌 개설 보증금이래요. 됐죠? 사례 읽어봅니다. 은행과 3년간 당좌 거래 계약을 체결하고 당좌 개설 보증금 2,000원을 현금으로 납입하였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2,000원, 차변에 그 부분만큼 특정 현금과 예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한다 이겁니다. 됐죠? 별거 아니었다. 자, 그 다음 주제요. 매도 가능 증권 보도록 합시다. 매도 가능 증권 뭡니까? 유가 증권을 장기 투자 목적으로 샀을 때 사용하는 계정 과목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회계처리 볼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제2질에서 배웠던 단기 매매 증권과 거의 유사합니다. 차이점이 한 가지 있거든요. 그 차이점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가 증권은 채무 증권도 있고
지분증권도 있거든요. 그런데 채무증권이면서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을 쓰는 케이스는 우리 전산세무 출제 범위를 벗어납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보는 사례는요. 주식이면서 and 매도 가능 증권 계정 과목을 쓰는 케이스를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럽니다. 됐죠? 출발합니다. 사례 봅니다. X1년 3월 1일 장기 투자 목적으로 A사 주식 5주를 주당 1,800원에 매입했고요. 매입 수수료 1,0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했답니다. 자, 1,800원 곱하기 5주 얼마입니까? 1,800원 곱하기 5주 하면 9,000원입니다. 9,000원 주고 주식 샀다 이겁니다. 그 과정에서 매입 수수료 1,000원이 들었대. 그 매입 수수료 어떻게 처리한다고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할 때 나오는 수수료 빼고는 전부 다 자산 취득 과정에서 생기는 수수료는 취득 부대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 비용 계정 과목이 아니고 해당되는 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 그 1,000원 수수료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으로 기록한다. 따라서 9,000원 플러스 1,000원 10,000원을 매도 가능 증권의 취득 원가로 처리하면 되겠다 이겁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현금 10,000원 기록하면 되겠다. 취득에 대한 회계 처리. 자, 그리고 보유기간 중 배당금 수익, 배당금 받았다 이겁니다. X1년 9월 1일 보유 중인 매도 가능 증권 주식 A에 대해서 배당금 1,000원이 보통예금으로 입금되었답니다. 그러면 차변에 보통예금 1,000원, 대변에 배당금 수익 1,000원 기록하면 되겠다. 이 부분 단기 매매 증권하고 동일하다 그죠? 자, 넘어갑시다. 기말평가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의 기말평가 사례 바로 있습니다. X1년 3월 장기 투자 목적으로 10,000원에 취득한 주식 A의 X1년 12월 31일 공정가액이 12,000원으로 상승하였다. 주가 2,000원 올랐다 이 말입니다. 그죠? 회계 처리 어떻게 합니까? 차변에 매도 가능 증권 2,000원 자산의 증가 기록하고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2,000원 그렇게 기록합니다. 기본적 골격은요.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평가하고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겁니다. 단기 매매 증권의 경우에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을 영업외 수익 또는 영업외 비용으로 분류해가지고 바로 손익계산서로 반영시킨다 이겁니다. 그와 달리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평가이익, 평가손실이 나왔을 때 이 계정 과목을 손익계산서로 바로 보내는 게 아니고 자본항목으로 분류시켜 버린답니다. 자본항목은 5가지로 나눠지거든요. 그 중에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범주로 이 계정 과목을 분류시켜 버린답니다. 요게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제1절에서요. 이론적인 내용으로서 포괄 손익이라는 내용을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현대 회계에서는요. 회계학 전공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렇게 판단한답니다. 포괄 손익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현대 회계에서는 판단한답니다. 포괄 손익이라는 거는요. 자본이 변하는 것 중에서 주주와의 자본 거래를 제외한 모든 자본의 증감을 말한답니다. 그런 게 있으면 반드시 보고하는 것이 현대 회계의 흐름이 돼요. 여기서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요 범주의 이름을 보니까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포괄 손익이라는 이런 이름이 들어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는 이러한 범주는 이론적으로 볼 때는 포괄 손익이라는 그러한 내용이 밑에 깔려 있는 내용이다 이겁니다. 자, 보세요. 재무 상태표를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산, 부채, 자본입니다. 자, 차변에 자산의 증가가 기록되었습니다. 부채는 전혀 등장 안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회사 입장에서 자본이 증가한 상황이다 이겁니다. 만약에 수익이나 비용이 발생했다면 당기 순이익을 거쳐가지고 자본 중에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반영될 것이고 요 경우는 뭐라고요? 손익계산서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바로 자본 쪽으로 뭔가가 지금 기록이 돼야 되는 상황이다 이겁니다. 자, 매도 가능 증권의 경우에는 평가손익을 왜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지 않느냐 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단타 목적으로 시세차익 얻으려고 산 거죠. 그러니까 시세차익이 생기면 그냥 그거 우리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면 됩니다. 그와 달리 매도 가능 증권은 단타 목적, 단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장기 투자 목적으로 애초에 샀다 이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주가가 오르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당연히 있겠지만 그거 주가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경거망동으로 우리 바로 수익입니다라고 보고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애당초 취득할 때부터 목적이 다르니까 취득의 목적이 다르니까 장기 오랫동안 가지고 있으려고 산 거니까 주가 좀 올랐다 하더라도 손익계산서에는 바로 반영하지 말고 다만 이 부분 포괄손익이라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분명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포괄손익에 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익계산서 말고 다른 방법으로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본다 이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보고하는 게 뭐라고? 재무상태표의 자본 항목에 바로 그냥 반영시키는 것이 그 방법이랍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손익계산서로 반영이 되어버리면 요 자본의 5가지 범주 중에서 이익잉여금 쪽으로 반영이 되어버리는데 그렇지 않고 이와 같이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바로 반영시켜버리면 이익잉여금이 아니고 다른 범주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쪽으로 반영이 된다. 어쨌든 간에 자본이 늘어나는 것은 기록이 된다. 포괄손익 개념에서 보고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결론은 뭐라고? 요거 수익 또는 비용이 아니고 자본 항목이다. 그것이 결론입니다.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그리고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처음에 접했을 때 이름이 너무 길다 그죠? 그래서 비빔냉면, 비냉 그렇게 하듯이 실무에서는요. 기포손이라고 줄여서도 많이 부릅니다. 기포손 뭐 그렇게 부르거든요. 편하신 대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됐죠? 요거 자 계속 진행할게요. 그 아래에 있는 사례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X1년도 3월에 취득했던 주식 A가 취득가액이 10,000원이었고 X1년도 기말 공정가액이 12,000원으로 올랐던 상황이다. 자, 요거 장부금액은 그러면 자 X1년도 말의 장부금액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매도 가능 증권의 장부금액은 애당초 10,000원 샀다가 2,000원만큼 주가 올랐으니까 자산 쪽에 기록되는 매도 가능 증권 금액은 12,000원 될 거다 이겁니다. 12월 31일 현재의 주가만큼이 기록될 것이다. 장부금액 12,000원. 요게 X2년도 말의 공정가액이 주가가 9,000원으로 하락해버렸답니다. 그게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요때는 어떻게 회계 처리할까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X1년 12월 31일의 재무상태표를 한번 그려보려고 그럽니다. X1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에서 자산, 부채, 자본이 있습니다. 자산 쪽에 매도 가능 증권이 있겠죠. 금액 얼마라고요? 12,000원. 12월 31일 당시의 주가만큼으로 자산이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 2,000원을 기록했는데 요거 손익계산서로 가는 게 아니고 재무상태표로 바로 간다고 했었죠. 재무상태표에 있는 자본 쪽으로 기록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본 쪽에 자 대변으로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본이 대변 쪽이다 그죠? 대변 쪽에 기록되니까 플러스 금액으로 2,000원만큼이 기록이 될 거다 이겁니다. 자본 쪽에 이름이 뭐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고 분류는 뭐라고? 기포손으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이라는 이름으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 범주로 기록이 되고 금액은 대변이니까 플러스로 이렇게 2,000원 기록이 되었을 거다 이겁니다. 됐죠? 이게 X1년도 말의 재무상태표. 자, 이 상태의 금액을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은 두 개다 그죠?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요 계정 과목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액이라는 요 계정 과목. 요 두 계정 과목을 차변적으로 어차피 자산 아닙니까? 그죠? 자산이니까 차변적으로 한번 해쳐모여 집합을 시켜보자 이겁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12,000원 차변 쪽이니까 플러스라고 기록할 수 있겠다. 그죠? 그리고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이익 요 계정 과목
대변 쪽에 플러스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차변 쪽으로 집합시키면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다 이겁니다. 마이너스 2,000원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것이고 요 두 개를 순액으로 기록해 보면 얼마가 됩니까? 10,000원으로 된다 이겁니다. 요 10,000원은 어떤 금액이냐면 애당초에 요 매도 가능 증권 취득했을 때의 취득 원가로 귀결이 돼 버린다 이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굉장히 중요한 로직입니다. 취득 원가로 항상 귀결이 된다. 이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요 매도 가능 증권을 애당초에 10,000원 주고 샀거든. X1년도 현재는 주가가 일시적으로 12,000원 올라가지고 2,000원만큼 평가액이 인식되었지만 아직까지 그 부분만큼을 수익 또는 비용으로 인식하면 안 돼. 우선 자본적으로만 일단 인식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요거 두 개 합하면 항상 취득 원가로 반드시 딱 기록이 되는 상태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다. 됐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취득 원가로 항상 귀결이 된다. 자, X1년도 말의 재무상태표가 이렇게 기록되고 차변, 대변에 있는 금액을 차변으로 딱 집합시키면 항상 취득 원가로 귀결된다. 아시겠죠? 중요한 거니까 꼭 이 부분은 딱 챙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계속 진행합니다. X2년도에 요 주식의 주가가 얼마가 되었다고요? 9,000원으로 하락을 했답니다. 3,000원만큼 주가가 떨어졌다 이겁니다. X2년도 회계처리 어떻게 할까요? X2년 말의 회계처리 대변에 매도 가능 증권 3,000원 기록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자산의 감소를 기록하자.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이라는 자산 금액은 X2년도 말에 얼마가 되겠습니까? 12,000원에서 3,000원만큼 감소되었으니까 9,000원으로 바뀔 거다 이겁니다. 그 9,000원은 X2년도 말 현재의 주가를 나타내는 것이다. 말 됩니까? 그렇게 기록하고 대변은 전혀 어렵지 않을 것 같고 문제는 차변입니다. 자, 요 3,000원 주가 떨어진 거에 대해서 전체를 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로 인식하면 되겠다 안 되겠다? 그게 안 된다 이겁니다. 왜?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의 반대 포지션인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이 버젓이 재무상태표 항목으로 남아 있으니까 요건 먼저 없애야 되겠다 이겁니다. 차변으로 적어서. 그리고 나머지 금액인 1,000원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기록을 하자 이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등장하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전부 뭘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분류가 된다 이거지. 자, 이렇게 회계처리 하는 것이고 이러한 회계처리를 하고 나면 X2년도 말의 재무상태표 어떻게 될까요? 요 옆에 그려볼까요? 자, X2년도 말의 재무상태표. 매도 가능 증권 얼마 됩니까? 9,000원 된다고 했습니다. 자, 자본 쪽에 뭐가 기록됩니까?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있었던 금액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죠? 남아있는 거 뭐라고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 1,000원 남아있다 이겁니다. 자, 회계처리 차변으로 기록되었다. 그죠? 자, 재무상태표에 있어서 자본 항목은 대변으로 기록됩니다. 그러면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을 이쪽에 기록을 할 때 금액을 플러스로 해야 될까 마이너스로 해야 될까? 마이너스로 기록을 해야 되겠다는 겁니다. 대변 쪽에다가 마이너스로 기록을 한다.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이라는 이름으로 기록하되 금액을 마이너스로 1,000원 이렇게 기록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것이 X2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이다. 자, 마찬가지 X2년도 말의 재무상태표에 매도 가능 증권과 관련되어 있는 계정 과목 두 가지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요 두 가지 계정 과목을 차변적으로 해쳐모여 시켜볼게요. 매도 가능 증권 얼마요? 9,000원.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손실 대변에 마이너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차변으로 집합시키면 얼마? 플러스가 된다 이겁니다. 마이너스가 플러스로 바뀌고 금액은 1,000원이었다.
요 두 개를 합해가지고 순액으로 나타내보면 얼마가 된다고요? 9,000원 플러스 1,000원 뭐 마찬가지지 뭐. 애당초에 취득했던 10,000원으로 귀결이 된다. 요 로직은 변함이 없다 이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요것만 꼭 쥐고 있으십시오. 시험 잘 나오게 생겼습니까? 안 생겼습니까? 시험 잘 나오게 생겼다 이겁니다. 왜? 이론적인 근거도 있는 것이고 실무에서도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거래이거든요. 굉장히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정확하게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취득 원가로 귀결된다라는 요 중심만 딱 잡고 있으면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요 로직을 놓쳐버리면요 눈이 막 돌아간다고 아시겠죠? 핵심 포인트는 요겁니다. 자 이렇게 정리했고요. 자 처분 붕괴 보도록 합시다. 처분 붕괴 요 중심만 알면 처분 붕괴요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됐다.